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신뢰를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클은 이제 과학이다. 이 비트코인도 사이클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은 반을 인정하고 가자 생각했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기관 수요는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고요.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와 암호화폐 동향에 대한 리서치, 그리고 글로벌 코인 프로젝트들과 국내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INF 크립토랩의 오태환 대표님 모시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깊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채널 처음 방문해 주셔가지고 우리 또 대표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INF 크립토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태완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제 저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이제 증권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크립토 쪽으로 이직을 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정확히는 뭐 이직도 아니고 거의 창업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였고, 잠깐 뭐 생각이나 이런 걸 좀 공유를 드리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코인을 샀었어요.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격이 조금 막 오르고 막 빠지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가 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4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리서치 센터 출신이니까 이제 막 그런 책들도 읽고 리서치 나온 것도 읽고 막 그러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보고서들이 막 발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쓰신 이제 애널리스트 분 찾아가가지고 좀 이야기도 하고 뭐가 좋은지 막 왔다 갔다 이런 의견도 교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윈터가 왔죠. 네. 박상기의 난으로 시작된 윈터가 와가지고 또 한동안 이제 관심을 좀 끄고 있다가 뭐 코로나 때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새로운 게 있대요. 디파이가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파이도 뭐 그냥 또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인이 유니스왑 논문을 보내준 거예요. 이거가 진짜 미친 것 같다. 이거 꼭 읽어봐라 해가지고 야근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지금까지는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완전 신세계. 네. 제가 대학교 때도 금융을 전공을 했는데 약간 금융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가슴이 좀 떨렸던 게 막 PER 같은 개념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처음 배웠을 때 굉장히 이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PER 같은 지표를 알면은 카페를 창업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인수할 때 얼마에 이제 인수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산출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이 맞은편에는 카페가 이제 100억의 매물로 나와 있는데 1년에 20억 정도 번다. 그럼 PR 5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 맞은편에다가 1년에 1억 버는 카페를 창업하면은 그건 나중에 좀 5억에 팔 수 있겠네? 뭔가 이런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대박이다 싶었던 게 아예 없었어요. 애널리스트를 하면서도 그냥 뭐 큰 막 혁신이나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게 없었는데 유니스왑을 봤는데 호가창이 없이도 거래가 되네? 근데 유동성 공급하고 막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제가 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너무 미친 것 같다. 이거는 좀 뭔가 좀 나도 여기에 좀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직을 하는 건 아니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니스왑 같은 디파이를 롱을 하고 거래소에서 숏을 쳤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딱 델타? 가격만 뉴트럴로 하면서 돈을 또 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게 좀 너무 신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막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유니스왑 있고 크립토를 이용한 그러한 좀 탈중앙화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가슴을 설레게 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나가가지고 뭐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막 그런 것도 했었어요. 알바로 리서치, 외부 리서처? 그래서 30만원씩 주고 이제 리서치 써가지고 보내주고 막 이런 알바로 좀 시작을 하다가 좀 직장을 좀 잡아야지 하다가
이제 좀 일도 좀 해보고 크립토 VC에서 일도 좀 해보고 막 이곳저곳 기웃기웃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국가 간 아비트리지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 분야들을 구축해보자 해서 INF 크립토 랩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 관계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서 있는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셨고 해외 파트너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찾는 회사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과정까지 가기까지 어떤 험난했던 그 여정에서 뭔가 좀 해주실 만한 어떤 경험담 혹은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절대 뭐 1등은 아니고 저희보다 정말 크고 좋은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고 희창님이나 나몽님 같은 푸필러스도 진짜 그쵸. 대단한 회사고 그쵸. 네. 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웹3는 굉장히 아직은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체계화가 굉장히 덜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순히 열정이나 그냥 한두 개의 케이스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실질적으로는 롱텀하게 장기적으로 워킹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냥 단 하나의 그 케이스만 가지고 나의 미래나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거나 창업을 결정하지 않고 좀 코어에 있는 나만 낼 수 있는 그러한 좀 핵심 역량 에셋 그거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좀 다각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전통 출신이고 저의 코파운더도 이제 회계사 전통 출신이고 저희 멤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전통 비즈니스나 컨설팅 펌이나 증권사 뭐 회계사, 애널리스트 이런 쪽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크립토 시장은 계속해서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굉장히 먼 미래의 것만 보면은 또 지금 힘드니까 너무 먼 미래가 아니지만 우리가 적정히 합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 정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그 1년 뒤 또는 6개월 뒤에 올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함께 준비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들, 예를 들어서 그 비즈니스 구조, 뭐 유동화, 아니면은 그 계약서, 뭐 뭔가 이런 좀 깔끔하게 일하는 거, 뭔가 이런 식의 것들을 좀 더 어필을 해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성과를 굉장히 좀 측정을 고도화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리고 개선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머리 쓰는 거를 좀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한국 시장은 저희가 잘 알잖아요. 그쵸. 사실 제가 뭐 해외 시장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국 시장의 특징을 굉장히 잘 거기서 노하우나 인사이트를 뽑고 그거를 좀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코어 역량으로 삼아서 그 위에 이제 서비스를 올리는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 영역도 이제 한 개씩 이제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들과 인프라를 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런 거를 저희는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동등한 위치에 서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뒤에서 또 이렇게 알트코인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 저희 촬영 시점 기준으로 이번 지금 현 시점에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만 근본적으로 살짝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그 대학교 제가 4학년 1학기 때 그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기말에 냈던 그 페이퍼가 이제 비트코인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영어로 발표도 해야 되고 그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됐던 거였는데 PPT도 엄청 잘 만들었었죠, 열심히. 그래서 그때 자료를 보면은 그때가 한 400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비트코인을 알고 있었고 거기서 피칭도 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력한 그 신뢰를 갖지 못했던 이유는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화폐가 만들어지면 어떡하냐 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걱정이 아예 없죠. 왜냐면은 굉장히 유일무이한 디지털 골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비트코인은 이제 시장에서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금보다 훨씬 더 희소한 다이아몬드가 존재하지만 그 금의 위치를 넘볼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첫 번째, 비트코인은 약간 좀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능한 좀 디지털의 골드, 디지털 세상에서 자산을 좀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산 게 2017년에 처음 조금 사본 건데 그때 이제 샀던 이유는 뭐 돈을 벌고 이게 너무나도 좀 저에게는
좀 섹시한 자산이라 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좀 한번 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좀 섹시한 자산이기도 한데 이제 이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온 거죠. 비트코인은 기본 일반적인 자산이랑은 다른 형태의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쵸.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포인트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이제 2,100만 개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자산이잖아요. 우리 세상이 굉장히 이제 뭐 많은 무역을 하다가도 세국 정책을 또 쓰는 국가들도 있고 서로 좀 신뢰가 있다가도 신뢰가 없어지기도 하고 플랫폼을 믿다가도 플랫폼한테 또 뒤통수를 세게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은 웹3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이 미래에 놓여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약도 똑같죠. 지금 뭐 약을 만들지 못한 회사도 미래에 우리는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나오면은 폐암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그러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신약이 때문에 뭐 폐암을 미래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주가가 엄청 올라야 된다.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가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미래에 있는 꿈이나 미래에 있는 자산, 미래에서 갖고 있는 그 에셋을 현재 시점으로 가지고 올 때에는요.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돈이니까. 그렇죠, 이자가 붙으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은. 근데 그 할인율을 산정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국채 수익률. 네, 금리인 거죠. 그렇죠. 미국의 금리, 미국의 국채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도 뭐 지금도 쓰임처가 어느 정도는 있고 굉장히 미래에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조금 불리시하지만 그거를 현재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금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어제 발표됐던 CPI 같은 경우에 조금 높게 발표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은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단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하여튼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비트코인 미래에 있는 가치인 미래 가치의 비트코인이 현재로 땡겨올 때 좀 더 낮아져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은 소위 MZ세대의 자산이라 하잖아요. 네. 저희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고 그런 풍파를 좀 더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마이크로한 이슈다. 그리고 가격 뭐 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으나 이제 큰 흐름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포인트가 이제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이제 마지막인 건데 요즘 또 문화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그 약간 좀 밈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네. 비트코인도. 네.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은 좀 제 스스로가 약간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좀 뭔가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좀 내가 앞서가는 느낌. 뭐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뢰 자산.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은 신뢰 자산을 쌓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화폐의 핵심은 신뢰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그거보다 더 좀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당근 마켓 같은 거. 당근 마켓 같은 경우도 그 당근 마켓에서 갖고 있는 그 배지, 이 사람 온도, 당근 온도. 이 사람은 좀 믿을 수 있겠네. 이 사람이랑 거래하면은 좀 사기는 안 당하겠네. 왜냐면 이 사람 온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여러 번 거래도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 신뢰 자산이 당근 마켓에 어떻게 보면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의 신뢰 자산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플랫폼과 네트워크 이펙트에 더 강력한 이 바인딩 효과를 주는 건데 비트코인도 똑같죠. 이게 믿을만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게 멋지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계속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이게 네트워크 효과로 계속해서 퍼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큰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좀 비트코인은 오래된 자산이고 1등 자산이니까 롱텀 뷰로 보고 좀 이렇게 접근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약간 단기적인 그래도 네네. 많은 분들께서 좀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등락들에서 조금 침체 구간이 우리 또 예측보다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4분기가 전통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대선을 기점으로 한 상승들이 늘 좀 있어 왔다는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항상 4분기가 좀 나쁘지 않았죠. 전반적으로. 그 시장이 뭐 한 20%대 20%, 24%인가가 상승했다 이런 기사들도 좀 봤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대선도 있는데
기존 대선에서는 크립토가 이렇게 부각이 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없었죠. 지금은 과거보다는 역대급으로 부각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트럼프에 굉장히 많은 힘이 실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막 좀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가 좀 다시 빠지면 좀 안 좋아졌다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고 통신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통신을 하면은 꼭 그 10년이 걸려요. 이번에는 6년 만에 올 거다.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이번에는 더 빨리 올 거다. 이 사이클이 하는데 안 와요. 왜 안 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3G에서 4G, 4G에서 5G를 가는 거를 예를 들면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애플은 맞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애플은 핸드폰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와야죠. 5G든 6G든 빨리빨리 바꿔. 그래야지 좀 새로운 핸드폰 팔 수 있으니까. 통신사는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 인프라 다 깔아놨고 몇십 조를 투자를 여기다 해놨는데 또 바꾼다고 네트워크를? 나 아직 이거 맨징도 못했는데 소위 천천히 야 천천히 장비 회사는 어떤 생각할까요? 레거시 장비 회사들 잘 나갔던 애들은 야 우리 거 좀 유지 보수 더 하자. 신생 장비 회사들은 야 5G 미래다 빨리 우리 거 써 바꿔.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G 하면 새로운 게 있어야지 5G를 쓸 거 아니에요. 요금이 비싸지는데 콘텐츠 제작자들은 그냥 레거시한 애들은 그냥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아바타 같은 거 막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이게 막 진짜 많은 이해관계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진 게 사이클인데 그래서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사이클은 이제 과학이다. 이게 좀 미신 같기도 하고 그냥 허황된 말 같지만 이게 또 과학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일단은 반은 인정하고 가자 생각했어요. 사이클을 반은 인정하자. 반은 인정하자.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글로벌 컨센서스, 글로벌리하게 이거를 다들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반은 일단 인정하고 가자. 이 사이클은 채굴자들, 매매하는 사람들, 투자자들 너무나도 많은데 그리고 사이클을 보면서 또 이제 윈터 때 개발해서 좀 좋을 때 좀 다 계산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있을 것 같아서 사이클을 그래도 좀 인정하고 가자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때 아직 좀 남지 않았나 좀 내년 좀 상반기까지는 좀 불리시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반은 깔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저희 또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럴 거고 저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불마켓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불마켓의 느낌이 사실 지금은 크게 그 느낌이 아직 나진 않죠. 그렇죠. 아직은. 네. 왜냐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이 거의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좀 밈코인이 요즘에는 좀 완전 주도를 하고 있고 굉장히 솔라나나 굉장히 소수의 코인들이 좀 간 거지 전반적인 시장이 확 좋다든지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게 형성이 많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버블이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놓고 봤을 때 그냥 4분기도 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트럼프가 만약 당선된다 하면은 좀 더 초기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4분기도 항상 좋았던 만큼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도 아직 좀 좋은 만큼 네 지금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 제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고 이게 확실히 근데 그 사이클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설명 주셔가지고 그런 이해관계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누군가 하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의지들이 막 섞여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사이클이 유지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같은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표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시장의 단계들이 어느 정도에 있다. 이런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지표도 있고 다양한데 대표님께서 이 비트코인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알트코인이나 좀 비트코인의 좀 밑에 레벨에서는 요즘에는 실제 유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유저가 중요한데 그 유저가 늘어나고 그 프로젝트를 사람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토크노믹스로 이제 프로젝트의 토큰이랑 가치가 좀 연동이 되는 형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수수료가 소각이 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든지 막 이러한 형태로 좀 이어진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실제 유저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막 뭐 한 4차례 정도의 큰 사이클을 겪어왔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 사이클들에서 뭐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요즘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좀 작은 프로젝트들도 좀 진짜 큰 펀딩들을 받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그냥 크립토 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허황된 형태의 공약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 프로젝트의 디테일들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라고 도전하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들도 과거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실제 유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게 진짜 워킹할 수 있는지 돌아갈 수 있는지 그냥 뭐 어떤 코인들은 이게 유저가 아무리 많이 이거를 뭐 그 프로덕트를 써도 코인 가격이랑 상관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냥 뭐 유저한테 뭐 주기 싫어서 또는 그냥 그거 그냥 한탕 해먹으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진짜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신뢰를 이제 좀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꼭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들 쓰는 게 이제 거버넌스, 투표권으로 쓰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뭐 한번 생각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팔란티어도 뭐 재밌는 주식이죠. 팔란티어에서는 주식을 아무리 많이 사도 이제 거버넌스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뭔 같이 배당도 안 하는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가는 막 엄청 시가총액도 크고 주가도 막 잘 올라가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도 사실 똑같아요. 배당 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뭐 걔 구글을 아무리 들고 있어도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크립토는 그러면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고래나 아니면 나는 소액 투자자 의결권 행사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냐 이러한 이제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진짜 거버넌스 투표를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참여를 못해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투표들을 하는지를 보면은 아 누군가는 참여를 할 수 있겠구나. 고래들은 이걸 참여를 해가지고 하겠구나. 얘네들의 중요 의사결정은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을 위한 쪽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 안에 나도 같이 좀 휩쓸려서 합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라도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단순히 거버넌스 투표로 쓸 수 있습니다만 하고 투표도 한번 해본 적 없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닌 것만 맨날 투표하고 이런 것들이면 이제 진짜 거버넌스 가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거버넌스 가치를 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유틸리티 가치나 여러 가지들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아니면 뭐 화폐적으로 쓰인다든지 사람들이 이제 화폐를 이 생태계 안에서의 화폐로 이거를 쓰게 만들어서 이 생태계 경제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화폐의 수요가 늘어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막 그 피셔의 방정식 막 MV는 그쵸. 그 PY 이런 식으로 해서 real GDP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화폐의 총량을 좀 결정하고 물가의 프라이스 레벨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통 경제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일단은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 스스로를 꼭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관들이 이 자산을 점점 더 신뢰를 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채굴자라든지 좀 한 개의 회사, 예를 들어 마이크로 스트레러지도 저는 사실 믿지 못하죠. 그거는 주주들을 위한 주식회사인데 뭐 한 가지의 이해 집단이 비트코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게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식의 질문들. 내가 이 비트코인을 들고 굉장히 뭐 디스토피아에 산다든지 디스토피아가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간다든지 50년 뒤에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가? 이러한 제 스스로에 대한 자문을 해보면서 아 그렇다 하면은 이제 소위 DCA 요즘에는 이제 뭐 살 수 있을 만큼 다 사서 그냥 월급 들어오면은 이제 일부를 그냥 적당히 사니까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 또 대표님이 기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기관들이 아무래도 지금 특히 미국의 중심 기반을 둔 기관들이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의 장세들을 많이 좀 주도를 하고 있고 3월 달에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나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아주 월등하게 높아지는 것들로 봐서는 아마 그런 영향들이 많이 좀 들어갔을
하실 거다라는 분석들인데 현 시점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ETF에 미국에서 편입이 됐잖아요. 그 ETF를 하나 받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와 관련된 제반 서류들을 엄청나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이제 ETF 반열에 합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인프라,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이더리움은 좀 그 자금 유입이 오히려 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이유는 이제 또 좀 이더리움은 좀 스테이킹 해놓으면은 사실 10% 초반대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래소에다 그렇게 놔두면은 이게 이자도 안 나오고 완전 손해여가지고 저도 이더리움을 사는 거는 완전 반대인데 비트코인은 좀 괜찮아요. 어차피 스테이킹해도 이자도 거의 안 나오고 좀 상품도 좀 유동성도 큰 것 같고, 비트코인은 지금 한 180억 달러 정도 산 것 같아요. 그거 하면은 비트코인 시총에서 한 뭐 2%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1.62, 2.4 뭐 하여튼 이 정도가 이제 ETF로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기관이나 전통금융 창구를 통해서 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이제 기관들은 계속해서 좋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관 수요는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단순 유입에서 점점 시장이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RWA나 STO 같은 것도 똑같죠. 이제 RWA는 약간 좀 더 크립토스러운 이제 그 기관의 진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STO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이제 블록체인의 적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알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